인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오늘 노아의 종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동원 건국대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예.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좀 더, 우리 1부는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2부는 좀 더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인문적인 가치와 결부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 장수를 위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그렇죠. 자, 이 책을 보면 결국 노아가 불가피한 삶의 일부가 아니다. 예. 결국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아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보톡스를 맞아야 됩니까? 보이기 위한 것은 확실하죠. 예. 예. 저희 책에서 보면 그 현재 우리가 이전에 했던 과거 이후에 이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현재가 네. 나오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이라고 이제 장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예, 예. 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예. 책에서도 이제 저자는 결국 적게 먹어라.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육식을 좀 줄이자. 육식을 줄이자.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이 좀 있다. 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좀 땀을 흘려라. 그 다음에 몸을 좀 차게 하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고 네네. 아시다시피 적게 먹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네. 우리가 일부에서도 그때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인류가 풍족하게 먹거리가 생긴 일은 그렇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수렵 채집 시대는 오히려 네. 이게 결국 노동 시간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에너지는 섭취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워낙 적으니까 사람도 적고 경쟁자가 적으니까. 근데 오히려 농경 이후로 사실 사람들이 포만감을 느낀 시절은 일부 소수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게 칼로리가 이제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손쉽게 포도당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몸은 거기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배가 부를 때와, 즉, 배가 고플 때가 교대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프로세싱 프로그램인데 계속 배가 부른 상태가 되고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즉 칼로리가 높은 상태가 되다 보니 몸의 한쪽 부분 쓰지 않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나 무릉도는 아니에요. 아, 항상 예, 배가 부르다는 건 누구나 다 등 따스고 배부른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는 또 지금 그렇죠. 사람을 망치고 있는. 우리 몸 자체는 항상 칼로리가 부족할 때와 또 풍부할 때 양쪽이 밸런스가 맞추어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쪽만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지금 이제 차라리 장수를 위해서는 좀 적게 먹어라. 나머지 부분도 좀 쓰자 이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몸의 위기 상황을 조성해라. 네. 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정박님 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정도 그런 것도 하루에 한 번씩은 있어줘야. 그게 좋다. 오히려 더 나은 것이죠. 그게 사실 우리 지금 몸의 말씀하니까 신진대사가 같이 굴러가는 꼴이 되니까. 예. 아니 지금 그 말씀하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글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네. 지성이란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면서 지성은 결핍감이라는 거예요. 결핍감.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모르고 있다.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자각한 사람이 이 지성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다 알고 있다.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 나는 뭐 정치인들이 주로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반지성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들이 인식하고 자각한 사람이 거기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지. 그렇지. 다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걸 절대 못 만드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몸의 이론하고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면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이거는 평소 접하던 상황이 아닌 것이죠.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몸속에서 투입만 되고 이게 분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 되냐면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인분이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인분은 잘 뿌리고 잘 어떻게 잘 소비를 하면 거름이 되는데 그 쌓아두면 그냥 똥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똥무더기잖아요. 그렇죠. 냄새나는. 순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배가 부르게 된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이 식물체가 잘 자라려면 곡물이 자라고 작물이 자랄 때 이 질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원소죠. 그렇죠. 근데 이 질소가 공기에 산소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많은 질소가 왜 그렇게 그러면 그 작물에 식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질소처럼 안정한 기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안정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질소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막 낙뢰가 떨어져서 공기 중에 방전 현상이 되어서 질소가 녹아 들어가는 경우 또는 땅 속에 뿌리 혹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질소를 고정화시켜 줄 수 있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심경이라고 하죠. 그렇죠. 파는 네,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지렁이라든지 이런 거 유기체들을 막 네. 분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기물들이 쌓여야 되는데 질소 비료가 생긴 거예요. 그 독일이죠. 예. 그 하버가 하버가. 질소 비료를 만드니까 식량 증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참 하버가 또 독가스 개발에도 네, 일조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 예전에만 해도 우리 그 인분을 귀하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름으로 쓰고 네.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우리가 질소 영양분을 식물이 바로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금덩어리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필요가 없게 됐고 음. 결국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식량 증산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칼로리 부족을 느끼지 못하죠. 밀가루, 쌀 그렇죠. 많이 생기고 많이 먹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다 보니 20세기에 사실 예, 우리 몸은 녹색혁명이죠. 예.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것들은 진화라든지 하는 네.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필요하죠. 이게 너무 빨리 지금 인간의 네, 과학이라는 그렇죠. 것들이 단축시켜 버리니까 그렇죠. 그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 번씩 굶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간헐적 단식, 주기적 단식이 네. 우리가 수렵하고 농경할 때 부족함을 느꼈을 때 네. 그러한 상태로 가서 우리 몸의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네. 되는데 네. 근데 결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정말 근데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네. 일종의 좀 뭐 위험한 부분일 수 네.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 하나의 어떤 장수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일종의 예전에 불로초 같은 네. 노화를 막는 뭔가 물질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메트포르민이라든지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NAD 뭐 이런 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읽다 보면 야 이것만 먹으면 이건 뭔가 이거 정말 늙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이 책 다 읽고 나가지고 바로 건강보조식품 회사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저도 열어봤습니다. 여기 또 뭐 저기 앱으로 주문을 할까 싶어서. 예, 그러니까 저도 NAD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은. 네네. 자, 우리가 장수고 이 노화의 정말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분명히 여기서 제시했던 그런 그 약물들은 좋은 것은 맞아요. 잘 쓰면. 네, 잘 쓰면 이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라파마이신이 나오는데 예. 이 라파마이신은 저기 우리 저기 이스터 섬에 그 석산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예. 그 이스터 섬이 모아이, 예. 모아이가 그 저기 라파누이라는 그 섬의 원래 이름이 라파누이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존재하는 그 방선균에서 나온 약물이에요. 네, 네. 근데 이 라파마이신이 처음에는 용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뭐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네, 마이시나이카 항생제 느낌이. 예. 이게 이제 저기 면역 억제제로 쓸 수 네. 있어요. 근데 이 라파마이신이 흥미롭게도 이 책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억제제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 장수약으로서 예.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이 돼요. 그 사실 그 중요한 단백질이 mTOR이라고 mTOR이라는 네. 단백질이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굉장히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메트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처방받는 약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근데 이것도 1000mg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요? 예, 부작용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따라서 약과 독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 정말 한 끗 차이라고 늘 네, 이야기하는데 용량의 차이예요. 만약 이것이 정말 좋다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기에 뭐 처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병리 상태가 갔을 때는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이거를 일부러 섭취하는 정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음식에서 더 섭취되는 것이 더 나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여기 저자가 NMM을 자기 따로 먹는다 그러는데 네,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그 NAD를 만들기 위한 더 좋은 전구체로서 먹는다 했는데 네. 그냥 채소에 있는 거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는 우리 빨간색 포도주에 많이 있으니까. 그 뭐 예. 좋다고 예. 막 마시라고.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좋을 정도로 그걸 다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마셔야 하루에 되는데. 뭐 1000잔 이상 마셔야지 가능하다고. 그건 곤란한 이야기고 네. 제가 볼 때는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우리가 곡물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들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뭐 밀가루 중독 이야기 나올 만큼 순백의 밀가루나 순백의 저기 쌀가루 같은 것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안했던 건 땀을 흘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몸에서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소가 들어가는 그 운동이 다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 지금 말씀대로 이런 뭐 라파마이신이라든지 메트포르민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인위적으로 어떤 다량으로 섭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비타민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하게 투여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그런 것처럼 보통의 삶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잉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잉이 문제되니까 이 책에서 제시했던 좋은 그 약물들은 좋은 약물이면 틀림이 없으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썼다가는 제가 볼 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이런 물질을 섭취하지만 본인이 아주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혈액 검사를 계속 받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분석하고 이런 사람하고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메포민 같은 경우는 그 신진대사를 촉진해가지고 우리가 그 과잉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을 주긴 줘요, 확실히. 이게 지금 프랑스 라일락이라는 원 식물에서 얻어질 수 있는 천연물인데 이런 천연물들이 좋은 힌트를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에서 처방이 되는 아주 좋은 약으로서 알려진 게 있으나 결국 같은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용량의 차이가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많이 먹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용과 남용을 하지 말자. 역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용하지 말자. 보톡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툴리누스 톡신이잖아요. 보툴리누스는 그게 독이잖아요. 그럼요. 그거 여러분들 통조림에 그거 생겨서 먹으면 바로 즉사예요. 그만큼 맹독의 독인데 이것을 용량을 낮춰서 근육에 주사를 하니 근육이 마비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피부가 팽팽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 어떤 세포 간에 이런 어떤 것들을 그 독이 들어가고 사실은 단절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세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보톡스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보툴리누스 톡신이 그 근육의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단백질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면 이제 외부의 신호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그러니까 딱 고립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낼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필요한 단절인 것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인데 그 단절이 심하게 되는 경우는 죽음에 이르고 적절히 쓰면 피부를 팽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당장 의사 선생님들은 좋다고 계속 맞으라고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뭐 보톡스도 사실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또 주기적으로. 원상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일 약 만드는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한 번 쓰고 영원히 치료가 되는 약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망하는 상품이 뭐냐면 절대로 고장이 안 나는 제품. 맞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적당히 고장이 나야지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사실은 그 만성병의 약을 만들려고 하죠. 고지혈증 약, 고혈압 약, 이렇게 당뇨병 약,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그런 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차라리 이런 감염병 약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전염되었다가 확 없어지고 마는 이런 약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더 이상 특히나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 만일 예전에 2003년도 사스를 보고 그런 약을 만들었었다면 우리 이미 약이 있었겠죠. 왜? 이건 한번 일어나고 없어지는 약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뭐 이런 물질들이 결국 뭐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아버지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해춘하는 하나의 근원이 되고 그것도 연구 학생의 어머니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갑자기 다시 끊어졌던
뭐 생리 현상이 예, 다시 맞아요. 일어난다든지. 자, 이걸 읽다 보면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정말 젊음을 찾아주는 건가? 그렇죠. 그 예전에 우리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벤자민 버튼의 네. 시간은 뭐 거꾸로 거꾸로 간다. 흐른다 네. 하듯이 네. 이게 정말 생체 시계라고 할까? 그 시계 바늘을 완전히 뭐 여기 책에 보면 한 25세까지도 역전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 네. 가역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혹할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물질을 이런 약물을 먹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활동, 습관, 섭식 이런 게 없다면 말짱 꽝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드는 생각이 네. 그럼 여기서 보면 뭐 중추신경도 신경학 교과서는 이제 중추신경을 한번 파괴되면 다시 그게 재생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책에 따르면 뭐 중추신경의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좀 드는 의문이 본래 이제 우리가 도마뱀은 꼬리를 잘리고 또 다시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인간이 좀 더 고차원적인 동물인데 왜 그렇게 재생 능력을 가지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 생존하는데 예를 들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종의 육참 골단이라 해야 되나요? 예. 더 확실한 생존을 얻기 위해서는 좀 그런 능력, 약간 손상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참자,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참는 게 인류의 생존에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우리가 뭐 젊음을 재생하고 다 좋은데 그는 뭔가 제어되지 않은 그게 결국 이상정식이 되는 게 암세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위험도 좀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줄기세포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내고 되게 흥분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보이는 거는 좋으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거죠. 제어할 수 없는 증식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네. 마치 손가락 우리가 어느 부분에 상처가 나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살점이 다시 이제 채워져서 손의 형태 제대로 손가락이 원래 모양 되면 딱 멈출 줄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멈추지 않으면 바로 암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멈출 수 있다는 것,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함에 있어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 바로 그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바로 암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뭐 양극화 이야기도 많이 네, 하고 네. 멈춤의 미학 그 네. 예전에 동양에서 지지라는 말 많이 하는데 네. 그칠 것을 맞아요. 안다 안다는 이런 거죠. 이야기 하는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뭐 김용수 선생님도 말씀 많이 네. 하지만 이 몸의 현상이라든 네. 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나 자연 세계하고 참 긴밀하게 연결됐다 그럼요. 이런 인상 참 많이 봤네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딱 한 가지예요. 항상성의 유지. 과도한 것을 막고자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생명 현상의 본질이고 이것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화, 질병 쉽게 노출되는 것이죠. 예. 예. 아, 그러니까 결국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항상성이라는 것들. 예. 그러니까 생명 현상은 예. 아까 말씀드린 복제가 있고 예. 번식이 있고 또 예. 변화에 적응하는 진화의 예. 능력도 있지만 또 우리가 딱 현재적으로 볼 때는 그 항상성의 예. 유지. 그렇죠. 그 항상성의 유지에 위협이 될 때 이제 네. 질병이라든지 노화가 올 수 그렇죠. 있다. 이 책에서 이제 제가 건질 수 있는 부분은 이때까지 너무 많이 먹고 칼로리가 과잉됐으니 이거는 이제 항상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겪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그 말씀 나온 김에 결국 예. 이제 3부하고 자연스럽게 예. 연결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항상성의 측면을 보면 예. 그 제가 이런 개념을 들었어요. 정상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예. 특정한 상태가 변함없이 일정하게 간다는 거예요. 네. 특정한 상태가.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항상성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개체는 항상성을 추구하고 네. 또 하나의 어떤 동물, 생물이랄까 그 환경 수용력이라는 네. 개념이 있더라고.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 캐링 커패시티 해가지고 결국 한 지역에 한 종이 네. 살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근데 이 책을 보면 네. 결국은 네. 지금 말씀드린 노화도 없앨 수 있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다. 인간의 기술과 사회 체제만 잘 정비되면 그 뭐 1000억이 지구에는 뭐 100억 명밖에 못 산다. 70억 명밖에 못 산다. 이런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00억 명도 살 수 있다. 라고 상당히 도발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낙관하고 있다 이거죠. 노화의 종말을 라이프 스팬 이 책을 쓴 사람으로서는 결국 이제 장수하게 되면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생물학 개체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많아지는 어마어마하게 건데 늘어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바운더리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자기한테는 유리한 이야기겠죠. 네. 네, 생물 현상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세포를 배양하다, 심지어 세포를 배양하다 보면
꽉 들어차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리소스에 제한이 있죠.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고 세포가 배양을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고갈되고 결핍되면 세포 스스로도 더 자라지 않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미래의 부분에 이제 결국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은 여기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고 칩시다. 이제 150까지 끊어내고 막 이러면 과연 이 지구상에 그러한 리소스가 충분히 제공이 될 것이냐? 자, 우리가 과연 그렇죠. 그 상한선이 이 지구가 감내할 수 있는 인간의 인구의 수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는 이 책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저자로서는 이렇게 장수를 서포트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한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제가 이제 근데 그 동물 행동학 그 예전에 콜라트 로렌츠라든지 팀 버겐 이런 사람들 이제 글들을 보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 모든 생물, 동물로 칩시다. 모든 동물은 일종의 테리토리얼 임페러티브 해가지고 영토의 요구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육식 동물은 초식보다 한 10배 이상의 넓은 그렇죠. 바운더리가 있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이 바운더리 속을 지키면서 그게 고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멍이도 자기 집 홈그라운드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게 내 바운더리에서 어디에 내가 생존에 유리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반격을 하고 내 생존에 유리한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바운더리가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바운더리의 어떤 압력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게 늘어나면 결국은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떠나게 된 게 지금부터 한 몇만 년 전에 결국 그 당시에도 그 사람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 압력을 받으면 결국 사람들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저자 입장과 반대로 오히려 인간의 라이프 스팬, 수명이 늘어나면 늘수록 그 바운더리는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오히려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명 연장이라든지 노화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로 선진국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저출산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네, 이 저출산에 대한 인류의 무의식적인 이것도 대응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수명 연장으로 이제 우리는 나아가겠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정상 상태라는 것들을 오히려 유지해 가겠다. 이런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두 자체가 이제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 수명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수명의 연장은 오히려 이제 비용이 더 지불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아니죠, 사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특히 요즘 안티에이징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게 산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인류의 오랜 꿈인데 그래 과연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일까? 이런 좀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오래 사는데 아프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건강한데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바란다라고 이제 저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이례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이 삶이 가치가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우리 보통 모든 소설이나 고전의 가치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중한 것이지 삶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거는 정말 그거는 오히려 인간을 전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전 영화 불사를 다룬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별에서 온 그대도 드라마도 있었고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노화된 세포를 제거해가지고 노화 세포만 없애버려서 우리가 노화를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 상태 노화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가능하긴 하지만 노화된 세포가 생긴 것 자체가 하나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기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손을 남기는 게 사실은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자기의 유전자의 임프린팅을 해놓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를 인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바나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바나나가 가지인가? 그거를 그냥 열매를 꽂아버리면 또 거기서 다시 계속해 또 자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한 몸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도 사실은 비슷한 거 아닌가? DNA가 어떻든 말씀대로
내 DNA가 그대로 가버리면 네. 오히려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이 안 되니까 다른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것들이 생식을 해서 네. 이것들이 오히려 더 잘 적응이 되고 생존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하듯이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나의 종의 유지와 환경의 적응이라는 걸 다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우리가 늙어가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죠. 하나의 그래서 자손을 남기는 것, 유전자의 한번 큰 변화를 이렇게 내는 것. 그다음 살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후성 유전학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고 네. 우리가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그 사실 근데 이 책을 보면 뭐 기본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과학의 어떤 만능이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 유보하는 입장이신데 대체로 이제 제가 좀 읽어본 예전에 뭐 스티븐 핑크라든지 매트 리들리 그 예전 논쟁도 그 몽크 디베이트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 이런 과학하는 입장의 선분들은 낙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수라든지 노화, 안티에이징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인간이 해결해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알랭 보통이라든지 이런 말콤 글래드웰 이런 사람들은 좀 비판적이란 말이죠. 인문학적 입장에 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결국은 하나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생각되는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특히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인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 행동이나 접촉이 정말 멈춰버린 시대잖아요. 인류 역사가 전개된 이래 이런 시대는 없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 혼밥, 혼술, 원룸 이런 것들 몇 년도 아니죠. 오래전부터 유행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걸 넘어서서 지금 그것은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라는 거, 고독이라는 게 정말 미래사의 큰 트렌드가 될 것이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사람들한테 아무리 젊게 만들어주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늙게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시켜줘도 그 사람들이 그걸 과연 감당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갑자기. 예를 들어 그 보통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안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보장이라든지 삶의 어떤 그 위험성에서 가장 많이 리스크 해치가 된 사회인데 그 자살률 많단 말이죠. 맞죠. 사람들이 재미도 없어하고 고독해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아무리 잘 고쳐놔도 그걸 만드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그 가치를 의미를 채워 넣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드는데 결국 제가 인간도 결국 이제 진화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성 하나가 굉장히 사회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을 단절시켜가 개체 독립시켜 놓을 경우 우리가 이 종 자체가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것이 진화로 이제 각인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경쟁이냐 협력이냐 뭐 인간의 속성을 갖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세포 수준에 들여다보면 핵의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세포에 같이 공존하기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타협하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좀 말씀 잘하셨는데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옛날에 박테리아였어요. 예. 그리고 지구 45억 년 역사에서 산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산소를 활용할 줄 아는 아주 뛰어난 박테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볼 때 이 박테리아하고 같이 살면서 공생하면서 엄청나게 서로 간에 양자 간에 협력이 일어나면서 이득이 생긴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좋은 그 효율적인 ATP를 만들 수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 원하는 양분은 또 자기 모세포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윈윈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산소를 대기상에 나타난 산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같이 살면서 더 좋아졌다는 것이고 단세포가 더 좋았었다면 단세포로만 남았었겠죠. 다세포가 되고 기관이 되고 개체가 된 거는 모여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 결론 난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뭡니까? more different인가? 뭔가 많아지고 뭐 반지 뭐가 달라진다. 이런 이제 뭐 오래된 격언이 있다고 들었는데 결국 이제 사람의 삶이라든지 결국 우리 어떤 세포 수준에 봐도 결국 그 공생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결국 사회라는 것도 사실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사회가 유지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참 공생이랄까 공존도 깔려 있군요. 그렇죠.
노화는 결국 그겁니다. 공존의 그 규칙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노화가 나타난 거예요. 아까 보면 그 기관이나 조직에서 똑같은 세포들이 다 동일한 형태로 잘 유지가 되어서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노화의 징표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다양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뭐 유전자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시간에 따라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협력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것이고, 예, 뭐 이제 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립화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떻게 보여질지 이제 거대한 실험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조금 한번 주제를 바꿔가지고. 근데 뭐 이 책의 저자가 낙관하고 있듯이 이제 지금 또 제4차 산업혁명 이 책 저자 입장에서는 그 바이오 프린팅 해가지고 장기도 얼마든지 이제 재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문제가 있고 좀 녹슬었다 싶으면 기계 부품 바꾸듯이 얼마든지 인체 장기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인간이 사실 물질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에서 해방될 때 그게 과연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는 이 저자도 물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부자가 더 젊고 더 수명을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고 빈자는 그게 소외될 것이다. 뭐 대표적인 영화도 많이 가타카라든지 뭐 엘리시움 이런 영화 보면 그 맷 데이먼 나오는 엘리시움은 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무슨 캡슐인가 뭐 하나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암이고 뭐고 다 다치는데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이제 더 심각해지지 않겠나. 그건 솔직히 그런 지금도 제가 작년인가요? 어느 책을 보니까 서울의 강남 강북의 수명이 좀 달라요. 강남 지역이 좀 더 수명이 길단 말이죠. 그리고 서울과 다른 지방 비교해 보면 또 서울 지방이 좀 더 수명이 길어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벌써 지금 양극화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많거든요. 더 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들이 생긴다면 지금 정박님 말씀한 대로 더 문제가 심화되면 심화됐지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인공 장기를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과 기회는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제한적이니까 지금 가질 수 있는 사람만 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참 인문학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본래 과학 입장에서 과학 기술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젊고 오래 잘 살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예전에 그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는 화폐 때문에 결국 이게 인간의 모든 고통이 나온다 이렇게 봤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의 철학자죠 경험론 베이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빈곤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물질을 가지고 해방시켜주면 된다. 이런 입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부딪혀오는데 결국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 결국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풀 수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게 풀 수가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은 가난해서 이제 동양에 나오는 말인데 논에 그러니까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결국 근본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는 거죠. 절대적 박탈감보다.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인간의 고장난 장기가 있을 때 갈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그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은 자, 과연 이게 하나 이제 필요 이상의 것으로 되었을 때 오늘 나의 그 장기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지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또는 뭐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인공 장기를 갈아 끼웠다. 그런다고 해서 노화가 늦춰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개체 수준에서는 전체로 봐야 되지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달라지진 않아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 장기가 정말 어떤 외력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질병에 의해서 명백히 고장이 났었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만약 이런 것이 보편화돼 가지고 필요 이상의 것이 더 씌어진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라이프 스팬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 같은데요. 젊을 때 읽었던 글인데 그건 상당히 거부감이 갔거든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장애의 문제를 자꾸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들
보다는 그러니까 극복 과학기술로 뭐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극복하라 이런 것보다는 그 장애를 바라보면 사회의 시선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걸 같이 받아들이는 시선의 전환이 좀 더 오히려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인간적이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죠.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면 근데 오히려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근본적인 거는 결국 그 우리 의식이 전환되고 가치가 좀 규정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나. 반드시 뭐 이건 좀 제 단견입니다만 과학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과학기술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어찌 보면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뭔가 행복과 이런 것들을 바로 보장해 주는 거 아니다 이거죠. 인간이라는 건 삶이 지금 말씀드린 아주 복잡한 부분이 많죠. 그거를 하나만 노화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그렇지는 않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그렇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만일 장애라고 우리가 예. 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쪽의 테크놀로지는 받침이 되어서 극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 재미있는 게 바로 그 스티븐 핑커의 예. 그 글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대다수는 삶이 죽음보다 낫다는데 동의한다. 건강이 병든 상태보다 낫다는데 동의한다. 먹을 수 있는 상태가 굶주리는 상태보다 낫다는데 동의한다.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데 동의하고 안전이 위험보다 낫다는데 동의하고 자유가 독재보다 낫다는데 동의하고. 사실 뭐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과학 기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 질소 비료를 쓰면서 우리가 기아의 문제를 수천 년 어떻게 보면 수만 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과학 기술이 인간 삶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인 건 맞는데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죠. 그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을 했는데 과학 기술과 종교 예술은 인간의 삶을 바치는 기둥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분리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각각의 기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분명히 뭐 인구가 더 많아져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것이 이 많은 인구가 더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해보자라는 게 저자의 논지인데,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과연 이제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아질 때 과연 그 제한이 무엇인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의 문제, 인문학의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결국 갈등과 투쟁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절대적 물질에서는 분명히 존재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사실은 물질이 모자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그 물질의 배분 방식을 둘러싸고 그렇죠. 투쟁이 났단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뭐 양차 세계 대전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부족함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갈등, 그것이 이제 국가 간에 이루어졌고 편먹기가 되어서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전쟁이 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어떻게 이렇게 팬데믹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라는 큰 덩어리에서 인구의 개체수가 이렇게 조절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지점도 있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큰 규모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어떤 세계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이런 또 우리가 항상 그 인류 역사를 위협하는 그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전쟁 이게 인류 역사의 3대 마군이죠. 근데 전쟁이라든지 기근이 조용해지니까 이게 결국 역병이 다시 돌기 시작하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통이 확실히 많이 발전되면 발전되고 접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 그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찬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게 이제 없어지는 단계가 더 애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썼을 때만 해도 그 코로나 팬데믹은 전이었는데 묘하게 이제 공간을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또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위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는 갈수록 불확실성은 정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지금 이 책에서는 결국 다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사람 하나 혼자 살고 지금까지 삶의 풍부함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뭐 장수를 위한 이야기들이 나타났지만은 이제 우리 아마 개정판이 나오면 이제 팬데믹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 머리칼에 홈을 파듯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근데 다 책이 좋은데 끝에 이렇게 책을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노화 연구에 예산 주면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암이나 심장병이 다 고칠 수 있는데 왜 이 노화에
예산을 안 쓰냐 이런 물론 모든 과학자들은 예산 부족이죠. 그리고 사실 또 이 예산을 한정된 자원을 예산을 나의 연구에 끌어오기 위해서 또 그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고 뭐 물론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근데 조금 이제 이런 지점들이 조금 약간 좀 거슬리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결국 이 노화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결국 우리가 직면해야 될 죽음의 문제를 좀 회피하는 인상, 좀 맞아. 어떻게 지연시키는 인상.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전제돼야지 이게 늙는 것에 대한 것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일장일단 있는데 이 책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노화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개선해보자라는 것. 네. 거기에 대한 좋은 단서를 주는 것. 최근의 과학적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해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까닭을 어느 정도 아는 것. 인간이라는 게 이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게 까닭을 알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너가 아니면 내가 했을 때 똑같이 입증되는 것. 이것이 과학의 보편 타당성인데 이런 것이 입증되는 것 자체가 노화에서도 이제 노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봐요. 자, 아까 자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이야기했는데 이 과학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그 중세 이후에 근대 사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되게. 그렇죠. 예전에 티코 브라이입니까? 그것도 부자였고 케플러 천문학 아니면 엄청난 후원자가 있어서 그렇죠. 자기가 과학함에 있어서 즉 과학하는 사유를 실증하는 데 있어서 즉 증거하고 실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그게 근대 과학을 이루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는데 그렇죠. 좋은 자질이 되었는데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이런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제는 국가라는 후원자가 있으니까 정부를 상대로 이런 설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필연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아니 뭐 그게 사실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의 언어를 쓰니까 대중하고 소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오히려 쉽게 자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오히려 개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조금 염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사회적 이슈들이 있을 때 이 과학이 정말 오남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정치를 흔들었던 몇몇 사건도 마찬가지들이에요. 사실을 보면. 근데 과학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마치 한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전체라고 생각하는 일. 뭐 이런 것들도 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성과 근거가 항상 곁들여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너가 해도 내가 해도 똑같이 재현이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마법하고 과학이 다른 결정적인 바로 그거죠. 분기점이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법은 본인이나 아니면 특별한 나의 어떤 은총을 받은 맞습니다. 제자만 가능한데 아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데 과학은 누구에게나 그냥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큰 차이가 타당성이고. 그래서 제가 제일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간혹 보면 이런 거 나는 이를 하여서 암을 낳았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그 하나의 사례를 위해서 수없이 실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같이 적용되지 않으면 보편 타당성에서 과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도 그 이야기는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중추신경 바로 척추신경 관할한 의사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경외과 의사분. 그 자기도 이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집도하다가 전혀 이제 걷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한 2년 지나서 걷는 사례, 자기도 임상 사례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보편 타당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만약에 내가 나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사이버 교주밖에 더 되겠네 그렇죠. 내가 너를 걷게 해주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라든지 과학자의 양심으로서 재현성이라는 것들이 해결 안 되는. 정확하게 말해주면 이거는 100명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결국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도 근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나는 늙지 않아, 난 죽지 않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레이 크즈와일이죠. 그 특이점이 온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제가 알고 1948년생인데 2034년까지만 버티면 그때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완전 특이점, 분기점이 와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어치 약도 먹고 비타민도 네. 그 모든 처방을 다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네. 이게 진짜 과연 그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너무 그 유명인들이 그렇게 이런 어떤 지금 뭐 마찬가지인데 노화라든지 네. 수명 연장에 대한 것들을 공공연하게 제시하는 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정도로 몇천만 원이나 그죠 내는 사람만이 가능한 건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게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이죠. 근데 뭐 절대 되리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은 네. 뭐 과연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노화의 종말 책을 보면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종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노화되는 과정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지 이것을 어떻게 멈춘다든지 늦춘다든지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또 여기서 제시하는 그러한 방법들 차라리 보편적인 방법들이 더 낫지 거의 몇 가지 약물로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컨디션 거죠. 전제를 그렇죠. 반드시 하고 과학은 맞습니다. 접근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이게 무조건 보편 타당하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웠잖아요.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다. 시속 뭐 이렇게 외웠는데 그 어떤 이제 과학 하시는 분이 딱 그 말씀하는 거예요. 컨디션을 달아요. 진공 상태에서. 그 그렇죠. 컨디션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과학은 컨디션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유사과학, 의사과학이다 이거죠. 예. 그 상당히 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컨디션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 개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드는 생각이 결국 이게 이 생명과학 분야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런 분야가 정말 누구 말씀대로 예. 이 과정을 증명하고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맞아요. 농구가 너무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이니까 네. 뭐 어떤 분들 이야기대로 너무 근거 있는 미신 같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법 같고 너무 뭔가 호언장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도 받게 되고요. 또 그런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본의 그 오보가타 하루코라는 네. 여성과학자가 네. 그 만능세포 네이처 발표했다가 네. 황우석 박사처럼 역시 철회하고 네. 또 미국에도 그 엘리자베스 홈스, 네. 테라노스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이라는 게 병을 고치고 건강, 노화, 젊음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기대가 아주 크고 자꾸 그 기대를 좀 악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생명과학의 큰 발전들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한 거 확실한 거거든요. 네네네. 항생제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좋은 약들의 발견들이. 근데 사실 보면 우연히 얻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과학의 힘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이 어떻게 해서 개발됐는가 지금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 우연과 필연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노력과 자본이 들어간 것인데 이제 그것이 돈이 된다는 걸 아니 이제 유사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이것을 한번 발표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때 부수적인 것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이제 이게는 과학의 경계가 아니라 이제 뭐랄까 이제 그렇죠. 믿음과 네, 이거는 뭐 환상의 영역으로 그렇죠. 떠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과 그 뭔가 재현석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그 사실과 신념의 영역이 아니라 그렇죠. 이 믿음과 신념의 영역으로 가버리니까. 네. 그런데 그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게 그게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나오니까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검증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과학은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지금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게 동료 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해도 똑같이 재현이 돼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결국 또 과학이 기존의 여러 가지 중세라든지 네. 그 이전에 하나의 어떤 믿음의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 사회하고 좀 다른 그 학문적 윤리성이라고 할까? 그 학문 윤리가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결국은 이제 자정작용을 이제 과학자들과 과학자 사회 그리고 국제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노화의 종말도 그 이런 위험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중국에서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유전자 가해라고 합니까? 크리스퍼 유전자. 그걸로 인간 배아를 편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말 이 노화의 종말도 그런 방식에 만약에 지금 이 기술이 도입되고 유전자를 편집한다 되면 이거 어떤 식으로 이 윤리적 문제도 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윤리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그 부분들이 제도화되고 정비화돼 가지고 실제 과학 실험을 하고 이제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실험을 할 때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와 그 내부적인 규칙들을
준수해야만이 그 실험에 착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 크리스퍼 유전자를 이용해서 배아를 편집했던 그거는 이제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있었죠. 그 네이처하고 다들 개체 거부를 거부했죠. 했던 걸로. 왜냐하면 그 윤리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이룰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그 설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뭐 유전자의 그 우성 열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잘 편집을 했냐에 따라가 맞춤형 아기도 나오고 야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유전자 계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중세조 결국 귀족과 평민하듯이 야 이런 사회가 오지 않나 뭐 영화에서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지나친 두려움과 지나친 기대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과학은 자 보여준 것에서 더 이상 거기서 보여지는 만큼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게 중요하지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참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 말씀 그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책의 저자는 그 유전자 변형 작물을 섭취를 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팝콘 다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근데 유럽에서는 그걸 안 먹는 방향을 가고 있고 미국은 갈수록 확대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지금 우리가 전문적인 막 지식 가지고 지금의 어떤 기준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데 각각의 다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다고 접근할 때가 상당히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학 홀로 설 때는 굉장히 위험해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철학과 인문학이 같이 또는 그 정치죠 사실 또 이런 부분도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뭐 우리 김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것들이 우리 현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런 자리를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이게 새로운 종교라든지 부정적 의미에서 아니면 또 나만 따르라든지 새로운 미신으로 갈 수 있으니까 뭐 일당백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이런 자리는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뭐 결국 어떤 노화의 종말 이런 책의 부분도 이 편리함이라든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게 뭔가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보면 좀 노화의 종말 더 재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학이 어떤 소수의 전유물이 안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세에 뭐 신학이 또는 뭐 어떤 일부의 계층의 논리만 되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를 지배하는 논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과학은 보편타당성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편타당성을 가진 과학이 누구의 전유물이 집단의 전유물이 될 때는 신화를 낳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한정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 책 저자도 그런 이야기 재밌게 하는데 그 영국 왕리박인가요? 뭐 표제가 모든 것을 의심해라라고 나오는데 뭐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말도 뭐 의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한 3년 반간 일당백을 진행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공통적으로 그냥 기존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해봐라거든요. 한 번 더 필터링을 해보고. 근데 그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지만 검증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쪽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저쪽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볼 때 사람의 어떤 좀 더 삶이 좀 더 입체적이 되고 또 풍요로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당연한 게 당연해지면 과학의 발전 없고 항상 의심하고 이유를 까닭을 궁리하는 것에서 이제 과학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뭐 과학과 종교가 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다른 게 숨어 있을 거다라고 전제하는 게 과학자 종교인들의 태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로운 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결국 두 태도는 결국 의심하는 거죠. 인간이란 종의 그 속성 아닌가 싶어. 뭐든지 설명하고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 그렇죠. 세상의 섭리가 뭔지 알고자 하는 것. 뭐 종교에 이제 절대자가 있다든지 없다든지에 의해서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나는 살고 쟤는 죽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벼락의 과학적 원리를 알기 전에는 그렇죠. 그냥 신의 섭니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뭔가 이유를 알고 까닭을 알고자 하는 게 아마 인간의 속성 아니었나 싶어요. 네. 사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학도 결국은 좀 쓸데가는 작업이다. 아, 그렇죠. 예, 결국은 예전에 프랑스의 사상가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인간의 어떤 사고 유형이 뭐 선원형이 있고, 밤하늘에 그 별자리 바라보면서 배를 몰고 하는 선원형이 있고, 또 이제 일종의 상인, 장사꾼이죠.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꾼이 있고 농부형이 있는데, 제가 참 놀랬던 게 과학자는 바로 장사꾼에 들어가거든요. 상인형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 이 사람한테 내 물건을 어떻게 이게 좋다는 가치를 납득을 시키고, 또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근데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내 논리를 납득시키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김 교수님도 계속해서 이제 과학을 공부해 오시고, 지금 뭐 사실 그 예전에 그 당시 남들이 가는 의사의 길을 근데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길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자연과학이 더 네, 인기 그렇긴 좋았지. 했죠. 아니, 지나고 나면 결국은 어쨌든 생명과학을 다루고 이제 어쨌든 같은 크게 보면 광해 어떤 같은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좀 세일즈를 한다면, 홍보를 한다면, 그래서 어떤 다른 과학이나 학문보다도 나는 이래서 좋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예, 그럼 그래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우리 같은 학교 다녔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의과대학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는 우리 아마 그 학력고사 세대니까. 그렇죠. 매월 우리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를 적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의고사 칠 때. 예. 그래서 늘 이제 의과대학을 적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한 10월 때쯤이었나? 혼자 때를 벗기다가 세상의 근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근본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하니까 이 화학이 너무 매력적으로. 그렇죠. 다가오고요. 물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접고 의과대학에 하는 마음을 접고 화학과를 간 거예요. 가보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인간의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과 딱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도 그 생화학을 나의 그 주제로 삼아서 학위를 하는 그런 노력까지 갔던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요. 제가 이제 이게 아주. 어머니한테는 되게 혼났어요. 의대 안 간다고. 그러셨겠죠. 근데 참 드는 생각이, 말씀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19세기를 보통 화학의 시대라고 하고, 20세기를 물리학 시대라고 하고, 21세기에 이제 생물학의 시대가 왔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물질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 그게 생명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결국은 아까 우리가 모두의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하나의 아인슈타인이 했던 통일장처럼 물질이라든지 생명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분자 수준에서 얼마든지 같이 서로 하나의 같은 주제로 연구한다는 게, 그게 참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자연과학에서 전체 법칙을 다 이해하고 나니 물리학의 도움으로서 그렇죠. 중력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우주는 이제 삶이죠. 인간, 세포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 결국 이제 극대의 세계로 끊임없이 나아가다가 이제 극미의 세계로 끊임없이 또 파고 들어가는, 결국 극과 극은 통하니까. 인간을 알고자 하는 노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1, 2부 노아의 종말 가지고 정말 많은 수고해 주셨는데, 그래도 끝으로 꼭 한마디 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제 그간의 연구에 대한 그 성과를 일반인을 상대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쓴 부분은 보이고, 이런 과학 쪽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보실 때 건질 수 있는 부분을 건지고 자기에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삼는 게 좋지, 다 100% 이것이 마치 바이블처럼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학에 나와 있는 관련된 책들은 유사한 책들을 몇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노아의 부분에 삶이 수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심이 많다면 관련된 책들을 같이 읽어보면 좀 균형 잡힌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만 맹신하지 말고 여러 권의 책을 왜냐하면 참고하라. 이거는 이제 철학책이나 인문학 책과는 달리 과학에는 보편 타당성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를 항상 가려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죠.
자, 오늘 노아의 종말을 가지고 우리 한 2시간 가까이 네. 아주 뭐 명강을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뭐 수고해주신 우리 네. 김동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유, 우리 정박님 일당백 번창하시기를 고맙습니다. 기원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일당백 3 본격 출범을 앞두고 일종의 팬 서비스 차원에서 시범 경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3월 달에 좀 더 새로운 모습의 일당백 3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2월 내내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창하시기를. 네, 네.